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오늘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을 같이 모여서 읽는 첫 모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각자 자기소개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연보를 보면서 데카르트가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데카르트는 1596년에 태어났어요. 이때가 이제 우리 역사로 보면 임진왜란 시기거든요. 1592년부터 98년까지 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로 보면 임진왜란 그 시기에 브르타뉴 지방, 아버지는 평정관, 여기 이제 고등법원 평정관 돼 있는데 치안판사 같은 거예요. 판사 집안이고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이 또 태어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3일 만에. 그래서 데카르트는 외할머니하고 유모 그런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제 자라나게 되고, 아버지는 이제 1600년 어머니 돌아가시고 3년 뒤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1600년이 그 브루노가 우주가 무한하다고 해가지고 화형을 당하거든요. 이 사건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이 시대를 좀 반영한 것인데, 왜냐하면 브루노가 죽을 죄를 진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환상에서 그때 중세 세계관에서 보면은 이제 지구가 중심이고 그 주변을 태양과 달, 행성들이 도는데, 브루노는 그게 아니고 이게 지구가 중심도 아니고 우리 너머에는 우리와 같은 지구가 수도 없이 수천 개, 하여튼 무한하게 있다는 거. 그 너머에 또 다른 우주가 있고 그런 식으로 무한한 우주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 주장을 했고 그런 환상을 봤다고 해서 이제 화형을 당한 것이거든요. 카톨릭이 점점 세력을 잃고 붕괴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조바심도 굉장히 컸고, 이 당시는 이제 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종교개혁에 성공하고 많은 이제 공국이나 국가에서 그런 나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신구 종교 갈등도 있고 하여튼 세계관이 막 변하던 시기예요. 과학적 세계관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종교도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10살에 이제 예수회에서 창설한 라플레슈 왕립학교에 입학하는데, 이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고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아주 좋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던 학교였어요. 데카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병약했거든요. 어머니가 결핵으로 아마 돌아가셨던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데카르트도 어머니의 기질을 타고 나서 늘 이제 마른 기침을 하고 아마 결핵을 오랫동안 앓았던 걸로 알려져 있고, 의사들도 오래 못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왕립학교 부교장이죠. 에티엔 샤렌이라는 선생님에게 우리 아들은 이제 병약하니까 오전 수업을 좀 빼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데카르트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학교에서 기숙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오전 수업을 빠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데카르트 집안이 또 가문이 있기도 하지만 부교장이 외가 쪽 사람, 관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혜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늦게 일어나도 됐어요. 오전 수업을 빠질 수 있었고,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는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데카르트가 자기 창의력, 창조성의 원천을 이 어렸을 때 침대에서 뒹굴뒹굴거리면서 딴 생각을 했던 거, 그런 여유, 그런 것에 있었다고 했는데, 데카르트는 그래서 스스로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걸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도 스스로 하고 또 알아서 진도에 맞추고 다양한 책을 읽고 그렇게 자유롭게 이제 학교 생활을 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학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학교에 들어갔지만 이 부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해야 돼, 사회에 맞춰야 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이에 맞게끔 어떤 규율을 우리 아이에게 특별하게 요청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데카르트의 아버지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데카르트 14살에 갈릴레이가 목성 위성을 발견해요. 갈릴레이가 또 유대했던 거는, 갈릴레이는 관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실들을, 과학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했고 또 수학적 언어로 썼기 때문에 데카르트에게도 이제 영감, 뉴턴 이후 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18에 라플레슈를 졸업하고 법학과 의학을 배웠어요. 그거는 이제 집안 내력이겠죠. 법학과 의학 집안 출신이니까. 20살에 법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고 학교를 떠나요. 그러면서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속으로 자기의 이제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찾아서 기존의 책, 이것을 벗어 던지고, 선생님, 기존의 어떤 시스템, 이런 걸 벗어 던지고 스스로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그 속에서 이제 진리를 찾겠다. 그게 20살 때예요. 22살에 여기 보면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군대에 들어가거든요. 모리스 드 나소라는 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 그 군대에 들어갔어요. 1618년부터 30년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교와 구교 간의 어떤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데카르트는 사실 뭐 귀족이고 이게 자기가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보수로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전문 뭐 군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하인을 데리고 가고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훨씬 더 있었어요, 이 젊은 시절에. 근데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는 베이크만이라는 그 수학자이면서 의학자인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도제식이라고, 데카르트의 도제식이 특수한 어떤 개인 선생님을 만난 건데, 이 베이크만을 통해서 데카르트가 수학과 또 음악,
자연학 이런 것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자기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유소년 시절에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약간 특혜를 누리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했던 데카르트가 22살에는 도제 교육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이 거의 수학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 이제 데카르트가 전문적인 수학 그런 것들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음악 개론이라는 것을 집필해 가지고 베이크만에게 자기 스승에게 그걸 헌정을 하는데 그다음에 23살에 이번에는 또 구교 군대에 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신구 어떤 이제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자기 호기심에 이끌려 가지고 전쟁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젊은 호기도 있고. 그때 23살에 이 난로방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놀라운 학문의 기초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영감을 얻었다라는 그 꿈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23세이고 자기 길을 그때 찾은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어떤 길을 따를 것인가. 놀라운 학문의 기초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영감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는 보편 수리학, 수학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깨달을 수 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한 20년 살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르네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돼요. 르네상스의 르네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 이쯤 해가지고는 아마 데카르트가 자기 이전에 배웠던 어떤 모든 것, 그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체계, 그런 것들을 이제 확립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26살에 프랑스로 돌아가서 재산을 그러니까 프랑스로 돌아간 거는 이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친가나 외가 쪽으로도 엄청난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보통은 그 재산을 좀 지키고 관리하고 또 지위를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고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데카르트는 법학을 했기 때문에 뭐 판사나 이런 것들 하는 건 크게 어려웠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의사나 판사였던 게 자기 삶을 이제 결정했어요. 아까 23살에 꿈을 꾸면서 그랬는데 데카르트는 자기 재산이 많다라는 것을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고 노동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재산을 다 쓰면서 자유롭게 살기를 꿈꾸는 것이죠. 팀을 꾸려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녀요. 혼자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돌봐주는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런 사람, 뭐 개인 비서 같은 사람 여러 사람들을 같이 이제 팀을 짜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직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이런 것이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도 자기 자식이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다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29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메르센 신부를. 데카르트의 저작을 리뷰를 해주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봐주고 데카르트가 어떤 집필을 하면 그거를 유럽의 유명한 그런 이제 지식인들에게 뿌려주기도 하고 지적 동반자 메르센 신부를 만나게 돼요. 32세에 1628년에 정신지도 규칙을 집필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 책의 뒤편에 소개되어 있는데 근데 집필은 했지만 이제 출판을 안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33세 그 뒤에 1629년에 형이상학 논고를 집필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관심이 젊어서 수학과 과학과 음악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보면 집필한 거를 보면은 이성을 활용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형이상학, 철학의 이제 기초를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데카르트가 34세 되던 때 케플러가 죽어요. 데카르트가 이전 중세하고 완전 다른 학문의 체계 또는 사고방식, 근대를 열었다라는 거는 자연 세계에 있는 대상을 스피릿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적인 거 아니면 뭐가 있든 묘한 게 있잖아요. 신비로운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주나 사물이나 달이나 근데 데카르트는 그런 거가 없고 그냥 수치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수학적 대상인 거예요. 수학적 대상을 통해서 속성을 밝혀내고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데카르트가 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케플러라든지 갈릴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수학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가능성을 본 거겠죠. 35세에 해석기하학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몰두를 하고 불절광학, 해부학 이런 자연학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요. 그리고 36세에 동물의 심장과 혈액운동 그런 것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엄청나죠. 왜 메인 게 없으니까 아마 대학 교수로 있었으면 자기 전공만 했겠지만 데카르트는 그런 게 없어요.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자기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37세에 세계 혹은 빛에 관한 논고를 집필했는데 이때 이제 갈릴레이가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책을 이제 출판을 보류합니다. 책을 내려고 했던 거는 친구들의 권고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갈릴레이의 이제 유죄 판결은 데카르트에게 많은 영향을 좀 줘요.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생각할 때 편지에서 드러났지만 이걸 유죄를 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갈릴레이가 굉장히 문체도요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는 지동설, 하나는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을 양쪽에다 놓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이것이 옳다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한 거라기보다는 추론, 추측, 두 사람의 추측. 그래서 각 독자에게 좀 맡기는 형식으로 물론 이제 그런데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지동설, 지구가 돈다라는 쪽의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에 데카르트가 놀래요. 추론을 가지고도 이제 죄가 될 수 있느냐. 데카르트가 이제 출판을 보류해. 여기 이때까지도 데카르트가 출판한 건 없어요. 집필을 하고 연구하고 이런 건 있지만 출판을 보류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데카르트가 겁이 많다. 죽을까봐 그랬다. 그런 게 아니고 지식인은요. 이 군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발견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출판을 해서 세상에 알리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보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갈릴레이가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가택연금 당하고서 책을 써가지고 출판을 해 뒤로 돌려가지고 갈릴레이가 죽기 전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소명을 안 것이죠. 유죄 판결을 받고 시간을 벌고 자기가 알고 있던 거를 이제 세상에 드러낸 것이죠. 뭐 데카르트도 그렇고 갈릴레이도 그렇고 아무리 교황청에서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돈다고 그렇게 해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자기가 세계 혹은 빛에 관한 논거는 지동설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여러 현상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도 책을 내면 유죄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송사에 시달린다라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데카르트한테 제일 싫었던 게 번잡스러운 거예요. 내가 연구를 혼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환경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이런저런 송사에 시달리고 비난에 시달리면 그런 연구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출간을 보류했고 39세 되던 1635년에 딸이 태어나요. 프랑신. 프랑신은 이제 작은 프랑스란 뜻인데 암스테르담에 있을 때 그 집주인의 하녀예요. 그녀하고 사이에서 프랑신이 태어났는데 5살 되던 때 또 죽어요. 데카르트가 44세 되던 그 해가 데카르트에겐 굉장히 슬픈 해였고 이 프랑신이 태어나서 데카르트가 이 딸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나중에 데카르트가 이제 성찰이라든지 이런 거 쓰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돼. 무신론자다 이러면서 사생활이 막 들춰져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들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왜냐하면 다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걸 알지 않는 사람이 어디서 딸을 하나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들추는 건 좀 그렇죠. 데카르트가 이런 것들에 질려가지고 이제 스웨덴으로 가게 되고 스웨덴으로 가서 이제 6개월 만에 폐렴으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깝죠. 그 다음에 40세 되던 1636년에 드디어 방법 소설을 프랑스어로 집필해요. 이 프랑스어로 집필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이건 당대 관습에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어로 집필한 의도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41세 그 다음에 굴절광학, 기하학, 그 다음에 기상학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방법 소설 같이 해서 익명으로 출간을 해요. 아마도 아직까지도 이 책을 여러분이 보면은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크게 뭐 카톨릭 전통에 어긋나는 그런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적죠. 광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지구가 돈다 뭐 이런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하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책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엄청난 책들이에요. 그리고 논문의 형식을 다 갖춘 건 아니고 자기가 발견했던 것들을 짧게 이렇게 툭툭 던지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하에서도 옛날엔 기하하고 대수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데카르트는 요만한 길이의 선분을 A라고 하고 이거의 2배 되면 2A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기하하고 대수를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으로써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데카르트 덕분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좌표 체계도 만들어내면서 해석기하학을 만들고 또 그것이 그 이후의 세대인 뉴턴하고 라이프니츠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래서 미적분을 발견할 수 있었던 토대가 데카르트의 수학이죠. 제가 이제 과학과 관련해서는 데카르트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거를 체계적으로 쓰지는 않았거든요. 자기 아이디어를 조금씩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했고 빛에 대해서 광학에서도 빛에 대한 성질은 이 정도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맺음하는 논리를 끝까지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자기가 발견했던 것을 짧게 던지는데 이게 너무 혁신적이었던 거고 프리즘도 데카르트가 먼저 만들었고 그거를 좀 더 정교하게 해서 이제 뉴턴이 프리즘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또 광학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은 논문을 쓰게 되는데 데카르트가 광학이나 자연학에 있어서 체계적인 어떤 체계성을 가지고 집필을 해야겠다 의도를 가졌으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4세에 자기 딸 프랑신이 죽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때 이제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을 탈고를 했죠. 그다음에 45세에 1641년에 성찰을 파리에서 출간합니다. 이거는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고 프랑스어판이 1647년에 성찰이 라틴어로 출간된 지 6년 지나가지고 출간되죠. 그때 이제 많은 비판을 받게 돼요. 데카르트가 무신론자다 이러면서 그 다음 해에 성찰이
나온 다음에 강의도 금지되고 데카르트를 연구한다, 뭐 출판한다 이런 것들이 거의 금지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방법 소설이나 기상학, 또 광학, 기하학 출간했을 때는 그때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했던 학설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고, 근데 기성세대들은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기하학자들이 데카르트의 그 기하학을 보면서 똥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이 기하학을 기술할 때 논리정연하게 어떤 논문처럼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이디어를, 그리고 또 약간 잘난 척 같은 것도 있어요. 전대에 A 더하기 A가 이런 직선을 A라고 부르면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대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아무도 안 했지? 뭐 이러면서 그게 놀라울 뿐이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표현이 다 가능하다. 기하학의 어떤 도형도 대수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고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거를 다 내놓지는 않은 거예요. 학자들에게는 약간 비난을 좀 받기도 했지만, 제 생각에 뭐 당대 기하학자들이 데카르트의 생각을 알지는 못했겠죠. 기하학자들이 봤을 때 기하학이라는 거는 이런 건데, 기하학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대수적인 표현이 가능하다고 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이제 대수와 기하를 합한 것이죠. 연결시킨 것인데, 아무튼 그래도 엄청난 비난은 아니고, 그 기성세대는 조금 비판적으로 봤을지 모르나 이 신진 세력들, 젊은 세대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라이프니츠나 뉴턴 같은 사람은, 뉴턴은 사실은 체계적인 수학을 하거나 학교에서 뭐 한 건 아니지만 데카르트의 책을 엄청 읽었거든요. 그 영향이 굉장히 컸고, 라이프니츠도 마찬가지. 라이프니츠가 이제 죽어서 유물에서 보니까 데카르트에 출간되지 않은 그런 저작들도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입수했는지, 필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음 세대들, 데카르트 이후 세대, 한 세대 젊은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많이 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47세에 엘리자베스 왕녀하고 이제 서신 왕래가 시작되는데, 아버지가 프리드리히 5세였어요. 보헤미아 왕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났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망명와 있었거든요. 프리드리히 5세의 이제 첫째 딸이에요. 데카르트 나이가 47, 그리고 엘리자베스 왕녀 나이가 24살 정도로 알려지고 있어요. 뭐 연인 관계였냐, 그렇게까지 발전한 것 같지는 않지만 사적인 서신을 왕래했고, 이게 데카르트가 아마도 자기가 계속해서 비난을 받는데 자기를 비호해 줄 만한 그런 세력이 없거든요. 젊은 층은 사실은 아직은 뭐 기성세대하고 겨룰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권력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서신을 왕래하고 약간의 기대를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48세에 철학의 원리라는 책을 암스테르담에서 출간했고요. 52세에 1648년에 메르센 신부가 또 임종을 해요. 파리에서 지켜봤다고 되어 있고, 사실 자기의 어떤 분신 같은 그런 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럼으로써 데카르트는 훨씬 더 약간 외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자기를 변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없는 것이잖아요. 53세에 스웨덴 여왕 크리스티나가 초청을 해서 스톡홀름으로 떠나게 되는데, 아마도 데카르트는 처음에는 거기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춥고 안 가겠다고 계속 거부를 했는데, 이 여왕이 함장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했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이제 그 진심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냥 사생활과 무신론자라는 그런 비판을 자꾸 하니까 자기 학문을 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변론이 하면 할수록 더 막 사람들은 진창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요. 파리로부터 떠나서 스웨덴으로 간 것 같은데, 여기서 6개월 만에 폐렴으로 죽게 돼요. 54세의 나이로. 여왕이 계몽군주의 일종의 자기 주변에 지식인들도 좀 초청하고 지식에 좀 목마름이 있던 계몽군주였는데, 자기가 바쁘니까 5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강론을 듣고. 근데 데카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늦게 일어나던 습성도 있고, 그리고 추위에 또 약한데,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자기 생활 습관에 맞지 않는 계절도 풍습도 다른 곳에서, 아마도 그렇게 자기가 거부할 수 없었던 거는 여왕 주변에서 그 신하들이, 뭐 관료들, 이 사람들이 데카르트를 엄청 시기 질투를 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자기 맘대로 모든 것을 하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자기가 나 이 시간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신하들이 예를 들면 여왕의 공식적인 스케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데카르트하고 담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최우선 갈 수는 없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절충했을 텐데, 그래서 일찍 죽게 됩니다. 데카르트의 그 연보를 보면서 간략하게 나눴는데요. 연보에 보면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대체적으로 이것만 봐도 종교 개혁과 종교 전쟁, 그리고 새로운 과학의 어떤 시대, 갈릴레이라든지 케플러라든지 이런 사람들, 브루노의 화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관이 점점 새로운 세계관이 새로운 과학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종교와 이런 것들이 요청되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격동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시대를 완전히 바꿔놨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 텍스트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데카르트가 자기가 스스로 따랐던 자기가 정하고 스스로 따랐던 규칙을 한번 자기가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할 수 있으면 해보고 모범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르친다기보다는 내가 했던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전파되고 확산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는 이성을 활용하는데 네 가지 어떤 규칙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윤리적인 행위 규칙이 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을 읽으면 실천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데카르트가 시대를 완전히 바꿨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예요. 예전에는 규칙이나 준칙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을 잘 따르는 거예요. 근데 데카르트는 그게 아니고 남의 준 규칙이나 그런 건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스스로 정한 자기 이성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정한 그 규칙 그것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그 규칙을 스스로 지키라. 이성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삶도 좀 더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목적은 우리가 지식을 더 넓힌다기보다는 내 삶을 조금 더 개선하는 것이고 이제 실천 방법들을 좀 찾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